어느 날 남편의 상사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남편의 승진을 핑계로 건넨 유혹. 그 노련한 시선과 말 한마디에 오랫동안 눌러왔던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으로는 멈춰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는 갈망과 흔들림. 그녀는 결국 금기의 선을 넘어섰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스스로를 내몰았습니다. 평범했던 일상 속 욕망의 그림자에 잠식돼가는 한 여자. 그 끝은 결국 자기 파괴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그럼 이 기막힌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도 남겨주세요. 요즘 저는 거울을 잘 안 봅니다. 아니, 사실 거울을 볼 자신이 없습니다. 한때는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했어요. 머리를 말리고 연한 화장을 하고 립스틱을 바를 때마다 나는 아직 괜찮아. 스스로 그렇게 속이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거울 속의 그 여자가 너무 낯설기만 합니다. 오늘 아침도 그랬어요. 세면대 위에 떨어진 하얀 머리카락 몇 가닥을 치우다 무심코 고개를 들었어요. 거울 속 주름진 얼굴, 힘없이 축 처진 눈매, 퀭해진 다크서클, 푸석한 피부. 한때는 그래도 나도 예쁜 편이었는데 그랬던 제가 어느새 이렇게 늙어버렸더군요. 정말 이게 나야? 한소라 53, 53년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만나 결혼한 지는 28년.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아내로, 며느리로, 엄마로 그렇게만 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여자라는 이름은 제 삶에서 조용히 지워져 갔어요. 남편 박재훈, 올해 56, 밖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회사 사람들 사이에선 믿음직한 선배로 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시선이 제게 머문 적이 언제였던가요? 예전엔 분명 그의 손길이, 그의 눈빛이 저를 감싸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마치 그 사람 옆에 있는 저는 존재감 없는 가구 같아요. 그가 저를 볼 때의 표정은 늘 피곤하거나 무심하거나 가끔은 그냥 공기 취급일 때도 있습니다. 침대 위에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언제부턴가 서로의 몸을 만지는 일조차 어색해졌으니까요. 아니, 남편은 그런 걸 원하는 기색조차 없습니다. 그저 잠깐의 대화, 형식적인 일상, 반복되는 무관심. 그게 지금 우리 부부의 전부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상하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만 베개에 닿으면 남편 박재훈의 얼굴과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거든요.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는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의 손끝이 제 몸을 마지막으로 스쳐간 게 언제였는지도 이젠 가물가물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집에서 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사람일 뿐인지요. 오늘 아침도 그랬습니다. 식탁 위에 따끈한 밥을 차려놨는데 남편은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스크롤을 내리는 손끝만 바빴지 제 쪽으로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 괜히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지더라고요. 여보,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툭 내뱉듯 말했어요. 일이 많아서 그래. 또 뭐? 딱딱하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늘 그랬어요. 제 염려 같은 건 그 사람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죠. 그렇게 식탁을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우린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흘러갔어요.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피곤하다며
침실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하면서도 묘하게 낯선, 낮고 단단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라 씨, 저 기억하시죠? 강태석입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 회식 자리에서 들었던 그 낮고 묵직한 울림이 다시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 네, 부장님. 이 시간이면 좀 늦은 거 아닌가요? 당황한 마음을 숨기며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부드러운 웃음이 흘러나왔어요. 그 웃음 속엔 여유로움과 노련함이 묻어 있었어요. 늦긴 하죠. 근데 그냥 소라 씨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 말이 단순한 인사치레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인지 이미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승진 때문에 전화하신 거 아니세요? 모르는 척 넘길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의 속셈쯤은 저도 이제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똑똑하시네요. 뭐, 그런 셈이죠. 근데 승진이라는 게 능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모르는 얘기도 아니었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쯤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뻔한 속셈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화 한 통에 이렇게 가슴이 뛰는 저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이 떨렸어요. 그 떨림 속엔 두려움과 이상한 기대가 뒤섞여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맞나요? 부담 갖지 말고요. 그냥 차 한잔 하는 거예요. 차 한잔. 그렇게 순수하게 들릴 리 없다는 걸 저는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 입에서는 엉뚱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디로요? 그 순간 제 안에 숨어 있던 또 다른 제가 고개를 들었어요. 위험한 선택을 부추기는 낯설지만 익숙한 제 모습이었어요. 주소는 문자로 보낼게요. 그렇게 통화는 끝났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문자. 라움 라운지 2층 VIP룸. 내일 저녁 7시. 예쁘게 하고 오세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본 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어요.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떨림 속엔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그 붉은 빛을 바라보며 저는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제 안의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제 그 균열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저는 향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깜깜한 어둠이 내려앉았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더 어두웠습니다. 라움 라운지, VIP룸, 예쁘게 하고 오세요. 강태석 부장의 문자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상했어요. 두려움보다 망설임보다 그 말 한마디에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뜨거워졌어요. 그 사실이 더 부끄럽고 더 서글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무심코 거울 앞에 섰어요. 물끄러미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 여자. 그 여자는 분명 저였어요. 그런데 또 저 같지 않았습니다. 쓸쓸하고 지쳐있고 어느새 희미해진 여자. 한때는 저도 사랑받고 여자로서 빛나던 시절이 있었어요. 남편의 눈빛 속에서
남의 시선 속에서 그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세월이 만든 주름과 남편의 무관심이 남긴 허기만이 남아 있었어요. 이렇게 늙어가는 거구나. 저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으니 왠지 모르게 허기가 밀려왔어요. 단순히 배고픔이 아니라 여자로서의 인정받고 싶은 욕망, 잊힌 존재가 아닌 누군가의 시선 속에 남고 싶은 갈망 같은 것들이었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한동안 꺼내지도 않았던 화장품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손끝으로 파우더를 문지르고 립스틱을 발라봤어요.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어디선가 잊혀졌던 제 모습이 조금씩 다시 떠오르는 기분이었어요. 머뭇거리다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몇 년 전 샀던 검은색 원피스가 걸려 있었어요. 한 번도 입지 못했던 옷이었어요. 그땐 용기가 없었거든요. 이 나이에 이런 옷을 입는 게 어쩐지 부끄럽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 옷을 꺼내 입어보고 싶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또 다른 제가 그 옷을 입고 거울 앞에 다시 서고 싶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참 바보 같아. 혼잣말을 하며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 뒤로 묘한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거울 속의 제가 어쩐지 조금은 달라 보였거든요. 피부는 여전히 늘어졌고 눈가 주름은 감출 수 없었지만 그 눈빛 속에 잊고 지냈던 뭔가가 조금씩 피어나고 있었어요. 그게 허영일지 욕망일지 아니면 그냥 외로움의 발버둥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확실한 건 지금 이대로 아무것도 없이 늙어가고 잊혀지고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을 저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였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그 사람의 문자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일 저녁 7시 예쁘게 하고 오세요. 문자를 바라보며 저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오늘만큼은 잊혀진 여자가 아니라 한 번쯤 다시 살아있는 여자여도 괜찮겠지. 그 말이 너무 슬프고도 달콤했습니다. 시간은 참 느리게도 흘렀습니다. 하루 종일 거울을 바라보고 옷장 앞을 서성이다 보면 금방 저녁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계는 마치 일부러 장난을 치는 것처럼 느릿하게만 움직였어요. 라움 라운지, VIP룸. 그곳으로 가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수백 번을 그만두자고 다짐했어요. 미쳤지, 소라야. 그게 뭔 짓이야. 몇 번이고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제 안에 제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목소리가 저를 자꾸만 유혹했어요. 한 번쯤은 괜찮아. 지금 아니면 평생 여자로 살아보지 못할지도 몰라. 그 말이 부정할 수 없이 달콤했어요. 저녁 6시가 조금 넘자 저는 결국 옷장을 열었습니다. 검은 원피스와 작은 클러치백을 챙기고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섰어요. 평소 같았으면 절대 시도하지 않았을 붉은 립스틱을 조심스레 입술에 그렸어요. 입꼬리를 따라 선명하게 번지는 붉은색이 이상하리만큼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거울 속에 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늘어진 주름과 흐릿한 피부 아래로 어딘가 살아 숨쉬는 여자 한 사람이 보였어요. 이게 정말 나일까? 그 말이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차를 타고 라움 라운지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계속 쿵쾅거렸어요. 차창 밖으로 스치는 불빛들이 마치 제 마음속 욕망을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늦은 저녁의 서울은 여전히 붐볐고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바쁘게 걸어 다녔어요. 그들 사이에 저 같은 여자가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를 테지요.
라움 라운지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고급스러운 조명 아래로 들어서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어요. 돌아가 지금이라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두 다리는 이미 그곳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VIP룸 앞에 섰을 때 문 너머로 작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문을 두드리려는 제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그 순간 안쪽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소라 씨 오셨네요. 강태석 부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 지난번과는 또 다르게 느껴졌어요. 가벼운 미소, 여유로운 몸짓, 노련한 그 분위기, 그 모든 게 저를 압도했습니다. 늦진 않았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안의 불안과 설렘이 뒤섞여 흔들렸습니다. 그 방 안으로 발을 내디디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미 이 순간을 마음 한구석에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요. 테이블 위엔 와인 한 병과 두 개의 잔이 놓여 있었어요.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창밖으론 도심의 야경이 번쩍였습니다. 강태석 부장은 잔을 채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 승진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고 소라 씨의 선택에 달린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말에 저는 숨이 잠시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속셈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입에 담는 말들이 이상하리만큼 저를 자극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와인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어요. 정말 제가 뭘 선택해야 하는지 아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림을 그 사람은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느긋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천천히 이야기해요. 오늘 밤은 그냥 소라 씨가 여자로서 편해질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 말에 제 심장은 또다시 격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문턱 앞에 저는 이미 서 있었습니다. 그 밤 저는 평생 잊고 살았던 감정을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와인 한 잔이 목을 타고 넘어가면서 몸이 천천히 풀어졌어요. 어느새 저도 모르게 긴장과 불안은 조금씩 흐려지고 그 자리를 낯선 설렘과 묘한 떨림이 채워갔습니다. 강태석 부장은 느긋하게 잔을 기울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어떤 서두름도 없었고 오히려 이미 저를 다 읽어버렸다는 듯한 여유만이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차려입으셨나 봐요. 그 사람의 시선이 제 어깨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내려갔어요. 그 시선에 온몸이 따끔거렸습니다. 부끄럽고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이런 옷 사실 한 번도 못 입었어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조금 쑥스러웠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깝네요. 소라 씨는 충분히 그런 옷이 잘 어울리는 분인데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입가에 스치는 미소를 감추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라는 감각, 시선 한 번, 말 한마디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감정이요. 그 사람은 능숙했어요. 가벼운 농담도, 눈빛도, 손끝의 동작까지도 마치 다 계산된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능숙함에 저는 점점 더 깊이 빨려 들어갔어요. 와인을 몇 잔 더 비우고 나니 몸이 조금씩 뜨거워졌습니다. 긴장도 망설임도 어느새 희미해졌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런 자리가 이 시간이 단순히 차 한 잔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끝을 두려워하기보단
그 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싶은 욕망이 더 커져만 갔어요. 소라 씨, 그 사람이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가 귀를 스치며 심장까지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네, 부장님. 제 목소리는 이미 가벼운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와의 거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좁혀왔어요. 소라 씨는 참 솔직하세요. 사실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런 자리에 오면 아닌 척부터 하거든요. 그 말에 저는 숨을 삼켰어요. 저도 아닌 척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서요. 제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눈동자가 너무 깊고 너무 솔직했으니까요. 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입 밖으로 나온 말에 제 스스로도 놀랐어요. 그 사람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소라 씨는 그럴 자격이 충분해요. 그 말이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어요. 그동안 저는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 그저 참고 버티고 스스로를 숨기며 살아왔어요. 여자로서의 욕망도 감정도 다 묻어두고 그렇게 살아야만 좋은 아내,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서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걸 부정당하는 기분이 이상하게 벅차올랐어요. 탁자 위에 놓인 와인잔을 바라보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부장님, 저 정말 괜찮을까요? 그 사람이 말없이 제 손등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심장까지 번졌어요. 오늘만큼은 소라 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스로도 멈출 수 없는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천천히 금기의 선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 밤 저는 제 스스로를 점점 더 낯설게 느꼈습니다. 와인의 향이 은은하게 공기를 감돌았고 그 사람의 손끝이 닿은 자리엔 묘한 전율이 남아 있었어요. 강태석 부장의 시선은 여전히 느긋했습니다. 그런데 그 느긋함 속에서 묘한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모든 걸 이미 알고 있고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다 읽고 있다는 듯이요. 소라 씨,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귀를 스쳤습니다. 저는 작은 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 저도 제가 좀 이상해요. 솔직히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 안에서 낯선 감정들이 뒤엉켜 꿈틀거리고 있었으니까요. 불안, 두려움, 기대, 설렘, 그리고 욕망.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들었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소라 씨는 지금 숨 쉬는 거예요. 여자로서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그 웃음 뒤에 남는 씁쓸함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언제부터였는지 저는 스스로를 숨기며 살았어요. 좋은 아내, 며느리, 괜찮은 사람으로만 남으려고요. 여자로서의 숨을 멈추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와인잔을 비우며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소라 씨, 이쯤에서 나가서 바람 좀 쐬실래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그런데도 그 제안이 싫지 않았습니다. 라운지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차갑게 살결을 스쳤어요.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차량들의 소음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제 안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어요. 강태석 부장은 제 옆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서울 참 숨막히죠? 저는 가끔 이 도시가 사람을 조여온다는 생각을 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숨쉬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 사람의 시선이 잠시 제 옆 얼굴에 머물렀어요. 이 도시에서라도 소라 씨, 숨통이 조금 트였으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 깊숙한 곳이 울렸어요. 그동안 남편도 가족도 누구도 묻지 않았던 말이었거든요. 저는 그저 참고 버티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누구도 당신 괜찮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질문 하나가 얼마나 위태롭게 저를 흔드는지 모르겠어요. 걸음을 멈췄을 때 그 사람의 손끝이 다시 제 손을 스쳤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깊은 심연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소라 씨, 오늘 이 밤이 소라 씨 인생에 조금은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미 저는 금기의 선을 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밤이 깊어질수록 저의 망설임도 두려움도 희미해져 갔어요. 그리고 남은 건 여자로서의 갈망과 벗어나고 싶은 충동뿐이었습니다. 그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끝이 제 살갗을 스쳐가던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어요. 그게 쾌락이었는지 후회였는지 아니면 그냥 오래 참고 눌러왔던 본능의 폭발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저는 그 선을 넘어버렸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들이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와 똑같은 거리, 똑같은 건물들이었는데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그리고 그 달라진 세상 속에서 제 모습도 낯설기만 했습니다.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느껴지는 깊은 주름과 늘어진 살, 그 속에 여자로서의 저는 이미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 밤 저는 분명히 다시 여자가 되었어요. 누군가의 시선 아래서, 손길 아래서 다시 뜨겁게 숨쉬고 있었어요. 그 사실이 두려웠고 또 이상하게 저를 흥분시켰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피곤한 얼굴로 숨을 몰아쉬던 남편. 그 모습이 너무 익숙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과 저 사이에 놓인 차가운 거리감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왔어? 그 한마디, 그 흔한 관심조차 없는 말투가 이상하리만큼 서글펐어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앉아 오래도록 두 손을 바라보았어요. 조금 전까지 그 사람의 손길이 머물렀던 곳. 그곳엔 아직도 미묘한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스스로가 한심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수치스러웠고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그 모든 감정 위로 이상하게도 또다시 떠오르는 그 밤의 잔상들. 그 사람이 제 귀에 속삭이던 말들, 따뜻했던 손끝,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터져버린 숨겨왔던 갈망들. 한솔아, 넌 정말 끝까지 바보야.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 말이 공허하게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침대에 몸을 눕혔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거울 속 제 모습과 그 사람의 얼굴이 교차했어요. 그 밤을 없던 일처럼 덮어두고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멈출 수 없는 걸까? 그 답을 찾을 용기가 지금 제게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선을 넘은 뒤에 저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출근 준비로 분주했고 저는 늘 하던 대로 식탁에 밥을 차려놓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집 안가득 밥 냄새가 퍼지고 뉴스 소리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숨이 막혀왔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을 때 피부는 여전히 늘어져 있었고 눈가 주름은 어제보다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그 눈빛 속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의 손길, 숨결, 그리고 속삭임. 모두 지워버리고 싶었지만 제 안엔 이미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남편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무심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휴대폰을 바라보고 서둘러 양복을 챙겨 입고 출근 인사도 대충 건넸습니다. 다녀올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 말조차 가슴 한구석이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서고 나서야 저는 주저앉을 수 있었어요. 텅 빈 거실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스스로를 다독여도 그날 밤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강태석 부장의 번호를 바라보다 이내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람도 아마 이미 모든 걸 예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내온 문자 하나에 저는 또다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괜찮으세요? 어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짧은 문장 속에서도 그 사람의 여유와 계산된 다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문자 하나에 혼란스러워졌어요.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간 척, 남편 곁에 평범한 아내로 서 있는 척.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미 제 마음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붉은 립스틱 자국이 살짝 남아있는 입술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그 물음에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욕망의 그림자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고 그 그림자가 깃든 마음을 저는 스스로 떼어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스스로를 속이는 게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평범한 척, 아무 일 없는 척, 여전히 남편의 곁에 평범한 아내인 척,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강태석 부장의 연락은 멈추지 않았어요. 매일 같이 오는 짧은 문자, 별것 아닌 안부처럼 보이지만 그 안엔 분명한 유혹과 압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생각나요. 다음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메시지를 볼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이 뒤흔들렸어요. 그런데도 정작 제가 그 문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어요. 늘 바쁜 척, 피곤한 척, 집 안에서조차 저를 스쳐 지나가듯 대했습니다. 가끔 남편을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 옆에 있으면서도 나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가고 있구나. 거울 앞에 서면 그 생각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늙어가는 얼굴, 늘어진 피부, 깊어지는 주름. 그 속에 숨겨진 욕망과 흔들림을 이제는 제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보낸 또 한 통의 문자. 오늘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죠. 그냥 밥 한 끼예요. 아무 부담 없이.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의도를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제 손끝은 이미 휴대폰 화면 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정말 바보야 한소라. 스스로를 타박했지만 그런 제 마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시간 알려주세요. 그 문자 하나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치 누군가에게 이끌리듯 다시 그 사람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머리로는 수백 번을 그만두자고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멈춰야 한다고. 더 깊이 빠지면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런데도 제 두 다리는 이미 다른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움 라운지,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그 사람의 손끝이 스친 이후 제 안에 남은 모든 이성은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어요. 강태석 부장은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은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듯 했고, 제가 어떻게 흔들릴지, 어디까지 무너질지를 이미 예감하고 있는 듯 했어요. 소라 씨, 와주셨네요. 그 사람의 낮은 목소리가 귀를 간지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런데도 저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석 부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저는 또다시 숨이 막혀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요? 그 사람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말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그 말과 함께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밤 저는 다시 한번 선을 넘었습니다. 욕망의 심연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은 흐릿하게 기억됩니다. 서로의 온기, 속삭임, 숨결. 그 모든 게 하나로 뒤엉켜 있었어요. 그렇게 말한 제 입술 위로 그 사람의 숨결이 닿았습니다. 순간 온몸이 전율했어요. 그건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눌러왔던 욕망이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상태로 터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끝이 제 목선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얇은 실크 블라우스 위로 느껴지는 따뜻한 손바닥, 그 부드러운 움직임에 저는 숨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옷감이 천천히 밀려 올라가고 그 아래로 드러나는 살결이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손길 사이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사람의 입술이 제 어깨를 훑고 다시 귀 뒤로 올라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저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소라 씨, 괜찮아요. 오늘 밤 원하는 대로 해요. 그 말과 함께 침대 가장자리로 이끌린 저는 순식간에 옷을 벗겨졌습니다. 실크 원피스가 바닥으로 흘러내리고 그 아래로 감춰졌던 제 몸이 드러났어요. 늘어진 피부와 굴곡진 실루엣, 모든 걸 그 사람 앞에 드러내는 순간 부끄러움 대신 이상하리만치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사람의 입술과 손끝이 제 몸 곳곳을 탐색하듯 훑어갔어요. 피부가 스치는 소리, 숨결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몸이 다시 깨어나는 소리까지. 손끝이 허벅지를 따라 천천히 올라왔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다리를 벌렸습니다. 억눌러왔던 욕망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뜨거운 떨림으로 번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입술이 제 어깨를 타고 내려오고 손끝이 내 몸을 따라 천천히 흔들리듯 스쳤을 때 온몸이 부서질 듯 떨렸습니다. 숨을 내쉴 틈도 없이 그 사람은 나를 깊숙이 감싸 안았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하나로 엉키는 순간 저는 오랜만에 제 안 깊은 곳까지 다시 살아나는 감각을 느꼈어요. 수치도 후회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격렬한 숨소리와 함께 제 몸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강렬한 떨림에 휘말렸습니다. 떨림, 흔들림, 터질 듯한 전율. 그 모든 게 연달아 밀려왔어요.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저는 터질 듯한 숨을 뱉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더는 멈출 수 없어요. 그렇게 욕망의 그림자는 저를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침대 위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어, 그 말이 공허하게 퍼졌습니다. 끝이라는 게 단순히 관계의 끝이 아니라 예전의 제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욕망은 한 번 발을 들이면 되돌릴 수 없는 세계였어요. 다시 평범한 아내로 남편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거울 속의 저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저는 더 이상 숨겨진 여자가 아니었어요. 상처도 흔들림도 죄책감도 그 모든 걸 안고 살아가는 한 여자, 그게 지금의 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고민을 하다가 어디에라도 말을 하면 답답한 마음이 당장이라도 뻥 뚫릴 것 같아서 사연을 보내게 된 30대 직장인입니다. 일부러 그런 상황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인터넷에서나 보던 일이 저한테 일어났습니다. 저는 현재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있는 팀의 팀장님은 제 친구 누나입니다. 당연히 그 누나도 사장님이 저희 아버지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나는 저보다 2살이 많고 결혼은 안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누나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여직원도 별로 없고 다소 일 자체가 거친 편이라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둘 줄 알았지만 적응도 잘하고 일도 잘해서 빠르게 팀장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누나 밑에서 팀원으로 일을 시작했고 현재 3년째 같은 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처음으로 거래를 시작한 대기업 현장을 잘 마무리를 하고 저희 팀은 물론이고 유관부서들 및 아버지까지 같이 해서 회식을 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납품하던 현장이었기에 다들 고생이 많았다면서 아버지께서 거하게 회식 자리를 마련하셨고 1차, 2차, 3차 할 것 없이 밤새 회식을 즐길 분위기였습니다.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던 저는 1차 고깃집에서 고기만 먹고 조용히 집으로 도망왔습니다. 씻고 나서 게임을 한창 즐겁게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와 누나한테 번갈아 가면서 전화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서는 게임에 너무 심취해서 전화 온지를 몰랐고 화장실을 가면서 엄청나게 쌓여있는 부재중 전화를 보고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술 안 마시고 집으로 간 거냐고 물으시면서 술을 안 마셨으면 번화가로 차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게임도 하고 싶고 너무나 귀찮았지만 차를 가지고 회식 장소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누나가 많이 취했다면서 아버지는 더 회식을 하다가 택시 타고 알아서 집에 들어갈 테니 누나를 집에 데려다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데려다 주는 김에 친구랑 같이 PC방에서 밤새 게임할 생각에 외박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누나를 차에 태웠습니다.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완전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식 장소에서 데리고 나와서 차에 태우는 순간까지 여기저기 부딪히고 넘어졌지만 한 번도 깨지 않습니다. 1시간 가까이 운전을 해서 친구네 집에 도착을 하였는데 새벽이라서 그런지 친구는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결국 혼자서 누나를 들쳐매고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아무리 인터폰을 눌려도 문은 열리지 않았고 누나를 흔들어서 깨워보았지만 일어나지를 않아서 결국 현관문을 열지 못하고 다시 누나를 들쳐매고 차로 왔습니다. 결국 누나를 태우고 근처 호텔로 갔습니다. 누나를 업고 겨우겨우 호텔에 들어와서 침대에 눕혔습니다. 여러 번 들쳐매고 내려놓고 차에 태우고 내리고 업고 내려놓은 데다가 차 안에서 술 때문에 힘든지 답답하고 덥다면서 옷도 풀어 헤쳐서 그런지 침대에 누워있는 누나의 모습은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잠시 누나를 좋아했었던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그 누나랑 같은 집에만 있는 것도 너무 좋아서 친구네 집에 자주 놀려 갔었는데 지금 완전히 정신을 잃고 다소 노출이 많이 된 상태로 제 옆에 누워있다고 생각하니 제 아랫몸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인사불성이 된 누나와 하다가 누나가 깨기라도 한다면 회사 및 아버지, 친구 등 예상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생각나면서 순간 멈칫했지만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 번 차에 타고 내리고 여기저기 부딪히고 넘어졌는데도 한 번도 깨지 않은 것을 봐서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의 합리화를 하면서 불타오르는 감정을 막지 못하고 다시는 이런 상황이 안 올 거라는 생각에 바로 사고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사고를 저지르고 나니 오만 가지 걱정과 두려움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수습을 해놓고 호텔 소파에 앉아서 자고 있는 누나를 보고 있으니 걱정과 두려움을 어디론가 사라지고 다시 아랫몸에 힘이 들어가고 가슴은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라도 누나가 깰까봐 조심조심 천천히 움직였지만 두 번째라서 그런지 거침없이 누나를 돌려가며 사고를 쳤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고까지 치고 나니 저도 기운이 풀려서 소파에 앉아서 자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술이 좀 깼는지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소리가 들려서 저도 깼습니다. 누나는 어떻게 여기에 왔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식 장소에서부터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고 고생했다면서 별 일은 없었냐고 묻는데 순간 긴장을 하긴 했지만 누나가 절대 알 수가 없다는 생각에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술에 너무 취해서 일어날 수는 없었지만 침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느꼈다면서 왜 거짓말을 하냐고 하였습니다. 남자가 당당하게 말을 하라고 하면서 저한테 있었던 일을 추궁하였고 죄송하다고 바로 사과를 하는 순간 누나는 너무 좋았다면서 역으로 저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날 밤새는 물론 주말 내내 누나와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낸 이후로 썸을 타면서 지내다가 며칠 전에 누나가 임신을 했다며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썸은 정리하고 양가 부모님께도 임신 사실을 말씀드리고 결혼을 하자고 말을 하였더니 누나는 왜 저와 결혼을 하냐며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신한 아기는 낳을지 안 낳을지 결정하지 못했지만 낳은다고 하더라고 저한테 부담을 주거나 책임지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아빠라고 하면서 아기한테 다가오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자기 생각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임신 사실을 말해주는 것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나와의 관계는 정리를 하든 지금처럼 계속 유지하든 제 편한 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진심이냐고 여러 번 물어보고 확인하였지만 누나는 확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보낸 시간들이 즐겁고 좋았던 것은 맞지만 순전히 몸이 그랬다는 것이지 마음을 준 것은 아니었다고 하였습니다. 누나와의 시작이 다소 정상적이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몇 개월의 썸 타는 기간 동안 같이 한 데이트와 같이 보낸 밤이 셀 수가 없는데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말에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누나에게 마음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나에게 충분히 제 마음을 표현하였고 누나 역시도 그런 제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마음이 켜지고 있다고 했었는데 누나와 나눴던 진심 어린 마음의 이야기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것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임신으로 강제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되니 좋은 일인데 뭐가 문제냐고 하였지만 저는 누나와 사귀고 결혼까지도 생각했었는데 누나의 저런 반응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누나와 잘 이야기해서 결혼까지 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8살 된 아줌마고요. 현재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좀 이른 나이에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18살 때 딸을 낳았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부모님께 먼저 임신 얘기를 꺼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희 부모님은 저를 매몰차게 내쫓으셨어요. 자식 하나 없는 셈 친다며 나가라고 하시는데 그때 옷가방 하나 가지고 나와서 남자친구와 함께 동거를 하기 시작했죠. 남자친구도 부모님이 안 계셨는데 멀리서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한 번에 집에 안 오셨죠. 그렇게 아이를 출산하러 남자친구와 같이 병원에 갔는데 아이를 출산하고 나니 남자친구는 저만 남겨둔 채 혼자 도망을 가고 말았어요. 집을 찾아가니 집도 빈집이었죠.
그 추운 겨울날 딸을 가슴에 품고 몇 번이나 망설였어요. 안 좋은 생각까지 했지만 제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자는 딸의 모습을 보고 혼자라도 키워보자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지금 딸의 나이가 30이 되었어요. 이런 보잘것없는 엄마 밑에서도 바르게 잘 자라준 딸이었죠. 저는 딸이 제 자식이었고 남편이었으며 친구 같은 존재였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해서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했기에 친구가 없거든요. 주변에서도 다들 절 보며 외롭지 않냐고 남자친구라도 사귀어보라고 했지만 저는 딸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영원히 함께할 것만 같았던 딸이 27살 되던 해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며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 겁니다. 연애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나 빨리 결혼 얘기를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당황스러웠던 건 딸의 남자친구가 딸이랑 12살 차이가 나는 띠동갑이었어요. 저랑은 고작 6살 차이밖에 안 나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을 보는데 얼마나 도둑놈 같은지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가 이런 나이 많은 사람한테 내 딸을 시집 보내려고 이렇게 애지중지하며 키웠는지 아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도대체 어린 내 딸을 어떻게 꼬드겼길래 결혼까지 한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저는 딸의 남자친구와의 만남이 끝난 뒤 결혼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어요. 그냥 연애만 하라고 했죠. 그러니 딸이 처음으로 제게 큰 소리를 쳤어요. 엄마는 왜 매번 엄마 생각만 해? 나는 내 인생 평생을 엄마한테 다 바쳤는데 엄마는 나한테 결혼 허락 하나도 못 해줘?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보호받는 기분이야. 보호자가 생긴 기분이라고. 아빠가 있었으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나한테도 너무 잘해주는 사람이야. 근데 엄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딸의 말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나는 내 감정을 딸에게 위로받았을 때 정작 내 딸은 누구에게도 본인 감정을 표출하지 못했구나 싶은 생각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다시 한번 만남을 갖자고 딸에게 얘기를 했고 딸의 남자친구도 저에게 본인의 진심을 보여주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더라고요. 혼인증명서까지 떼와 결혼을 한 적이 없다는 증거까지 보여주는데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기로 마음을 먹었죠. 딸의 남자친구는 핸드폰 대리점에서 점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핸드폰을 바꾸러 온 저희 딸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호감을 갖다가 1년 반 정도 연애를 했고 결혼 생각까지 하게 되었대요. 이렇게 몇 번 딸의 남자친구를 보니 사람이 보면 볼수록 진득해 보였고 거짓이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저를 생각해주는 배려가 있었던 게 결혼을 하게 되면 제가 사는 동네에 집을 얻겠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저랑 딸 사이가 좋으니 떨어지면 안 된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딸과 사이의 결혼을 찬성하였고 딸을 결혼시키고 나서도 자주 얼굴을 보곤 했어요. 이렇게 자주 만나다 보니 사이와도 금방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으니 공감대도 많았어요. 딸이 결혼하고 나서 얼굴이 더 좋아지는 모습에 엄마인 저는 그저 졸 따름이었죠. 그리고 1년도 안 돼 딸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 소식이 얼마나 반갑고 좋던지 남들보다 일찍 할머니가 되는데도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희 딸을 애지중지하는 사위는 딸의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일 안 해도 내가 우리 애기랑 당신은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저희 딸은 편하게 태교를 하며 지냈죠. 그리고 딸 임신 5개월째 되는 날 사위의 부탁으로 같이 딸의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딸이 엄마 매번 내 병원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식당에 휴가 쓰는 거 눈치 보인다며. 오늘은 나 혼자 가도 되니까 엄마는 그냥 일 나가. 나 이제 혼자 다녀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차피 욕먹은 거 또 먹어도 상관없다며 같이 가자고 했는데 기어코 딸은 혼자 간다고 했어요. 그때가 겨울이라 빙판길 조심히 다니라고 하니 집 앞에서 바로 택시 불러서 타고 간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그렇게 오전에 딸을 보내고 식당에 출근을 했는데 그날 마침 또 단체 손님이 들이닥쳐 눈코 뗄 새 없이 바빴어요. 그렇게 뒷정리까지 다 하고 나니 오후 3시가 되었죠.
저는 그제서야 한숨을 돌리며 연락이 왔을 딸에게 다시 연락을 주려고 핸드폰을 봤어요. 역시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죠. 근데 아니 웬 부재중 전화가 50여 통이 넘게 찍혀 있는 겁니다. 순간 무슨 전화가 이렇게 많이 왔지 싶어 다급하게 통화 목록을 봤어요. 근데 있어야 할 딸의 번호는 보이지 않았고 웬 모르는 전화와 사위 전화뿐이었죠. 그 부재중 통화를 보고 있자니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느낌으로 알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니 역시 사위가 울부짖으며 전화를 받는 겁니다. 우느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 우냐고 했어요. 그러니 저희 딸이 지금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겁니다. 빙판길에 차가 돌면서 전복이 됐다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손에 힘이 풀려 전화를 떨구고 말았어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죠. 사위는 지금 빨리 병원에 오시라고 했고 곧장 딸이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그때 제가 그 병원을 어떻게 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한 병원에선 또 한 번의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딸은 혼수 상태였는데 병원에선 딸의 다리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들어보니 다리에 심각한 상처가 나면서 염증이 생겼대요. 근데 이대로 두면 염증이 전신에 퍼져 장기를 망가뜨리고 폐혈증까지 온다는데 사망 이야기까지 하는 겁니다. 혼수 상태인 상황에서 더 이상의 약 투여도 불가능하다며 절단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떻게 우리 딸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믿기지가 않았죠. 왜 이런 시련을 내 딸한테 주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딸 뱃속의 아이는 무사하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온몸을 바쳐 지 자식은 지킨 것 같아 마음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딸은 혼수 상태에서 절단 수술을 받게 되었고 절단 수술을 받은 지 딱 8일 만에 혼수 상태에서도 깨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깨어나자마자 다리가 없어진 본인 모습에 딸은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결국 그 스트레스로 유산까지 하게 되었죠. 임신 5개월에 수술로 뱃속에 아기까지 보내주고 딸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이건 제 딸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벌이었어요. 벌을 내리려면 나한테 내리지. 왜 아무 잘못 없는 내 딸에게 이런 벌을 내리는지 모든 게 다 원망스러웠죠. 딸은 폐인과도 같은 삶을 살았는데 방에서 나오지도 음식을 먹지도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런 딸을 위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딸의 곁에 있었죠. 사위는 출근을 해야 하니 제가 딸네 집에 들어와 전적으로 딸을 맡았어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면서 딸을 달래고 세상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는데 쉽지만은 않았어요. 다리야, 요즘 의족으로도 충분히 다시 쓸 수 있다고 했지만 그 말이 딸에겐 위로가 되지 않았고 사위도 이런 딸에게 점점 지쳐가는지 매일같이 싸워댔어요. 그 싸우는 소리를 저는 한쪽 방에서 듣고만 있어야 했고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죠. 사위한테도 너무나 미안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이런 일이 생겼으니 이 결혼에 얼마나 후회가 될까 싶었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딸이 사위를 거부해서 둘이 각방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이란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 흘렀고 저나 딸이나 사위마저 점점 지쳐가고 있을 때였어요. 새벽에 딸과 사위가 또 싸우는지 안방에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죠. 저는 속이 너무 상했지만 잠자코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싸움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다 제 딸이 먼저 시작을 해요. 애가 저렇게 되고 나서 을부증이 생겼는지 허구한 날 지 남편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거든요. 사위가 퇴근을 하면 오자마자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고 사위가 핸드폰을 주면 이 여자는 누구냐고 당신 지금 바람 피고 다니냐며 악을 써댔어요. 그리고 사위가 회식을 하거나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밤 10시도 안 돼 전화를 걸어 빨리 안 들어오냐고 난리를 쳤죠. 그런데도 저희 사위는 이런 제 딸을 다 받아주었어요. 허허거리며 당신 또 왜 그러냐고 나 부끄러운 짓 한 적 없다며 제 딸을 안심시켜주곤 했죠. 그럴 때마다 사위한테 얼마나 미안하던지 딸 대신 제가 매일같이 사과를 했죠. 그렇게 그날도 새벽 2시가 다 될 때까지 싸우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저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잠깐 잠에 들었는데, 아니, 제 방으로 누군가 들어오는 인기척 소리가 났고, 저는 깜짝 놀라 누구냐고 했어요. 그러니 사위였죠. 단 한 번도 이렇게 제 방을 마음대로 열고 들어온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저는 너무 깜짝 놀라,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라고 했죠. 그러니 사위가 제 앞으로 와 제 팔을 잡으며 소곤대는 목소리로, 장모님, 저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제가 장모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좀 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이에 손을 뿌리치며, 자네 지금 왜 이러는 건가? 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내 눈물을 훔치며, 장모님, 저 진짜 화영이랑 잘해보고 싶었는데요. 더 이상은 이렇게 지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잠깐 화영이를 좀 떠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 지금부터 본인이 하는 제안을 잘 들으시라며 이 방법이 저희 딸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모님, 저랑 같이 딱 2년 동안만 연기 좀 하시죠. 라고 하는데,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무슨 연기를 하자고 하냐고 했어요. 그러니 장모님이 화영이한테 제가 다른 여자가 생겨서 도망갔다고 거짓말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편지도 좀 같이 전해주시고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편지는 사위가 자필로 쓴 편지였고, 그 내용도 사위가 말한 것처럼 다른 여자가 생겨서 너를 버린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런 사위에게 꼭 이렇게까지 연기를 해야 되는 거냐고 했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차라리 내 딸이랑 이혼을 하고 떠나라고 했죠. 그러니 사위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어머님, 제가 화영이랑 이혼을 하고 싶었다면 진작에 이혼을 했겠죠. 근데 저 아직까지도 화영이를 너무 사랑해서 화영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라는데, 이게 무슨 우리 딸을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는 거냐고 했죠. 그러니 분명히 화영이 성격에 제가 배신을 하고 떠났다고 하면 이를 악물고 걷는다고 할 거예요. 화영이는 항상 뭔가 자극제가 있어야지만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극제 역할 제가 하려고요. 어머님도 화영이 걷는 모습 보셔야 할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화영이를 어르고 달래고 타이르고 화내도 걷는다는 소리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떠났다고 하면 분명히 화영이 성격에 당장 의족 알아보러 가자고 할 거예요. 제가 누구보다 화영이를 더 잘 알고 있기에 이런 거짓말을 해서라도 화영이 걷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제 제안 수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이의 제안에 반가움보다는 걱정이 더 앞섰어요. 행여나 딸이 상처를 받아 걷는다는 말을 아예 안 하면 어떡하나. 행여난 사위가 영영 우리 딸을 떠나가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들이요. 그러니 사위도 이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제게 또 무슨 서류를 하나 보여주며, 자기는 2년 동안 원양어선을 타러 갈 거라며 이미 취직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 딸의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아예 육지를 떠날 거라는데, 원양어선 타고 돈 왕창 벌어가지고 와서 저희 딸한테 더 좋은 의족을 맞춰줄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사위의 태도에 도저히 할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눈물만 흘리며 이 은혜를 어찌 갚냐고 했죠. 내가 자네한테 뭘 해줘야 되냐고 했어요. 그러니 제 딸을 잘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임무라면서요. 그 말 한마디에 사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번 믿어보자고 생각했어요. 우리 딸이 몸이 저렇게 성하고 아프지만 남편 하나는 잘 뒀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사위는 그날 제게 가짜 편지만을 남긴 채 부산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개통한 핸드폰 번호를 제게 알려주며 가끔씩 이 번호로 제 딸 사진이랑 재활 운동하는 사진들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바다에서 일하고 있는 사진 보내며 안부를 전한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사위와 둘만 아는 비밀을 공유한 채 미션과도 같은 일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새벽에 호들갑을 떨며 딸에게 가서 사위가 남긴 가짜 편지를 주며 네 서방 도망간 모양이라고 이걸 어쩌면 좋냐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 딸이 그 편지를 보곤 한동안 눈물을 흘리더니 사위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니 전화번호 또한 없는 번호라고 했죠. 일단 딸은 기다려보자며 3달을 넘게 돌아오지 않는 지 남편을 기다렸고,
3달이 딱 지나고 나니 딸은 저를 불러 의족을 맞추러 가자고 하는 겁니다. 이 인간 내가 내 발로 직접 걸어서 찾으러 다닐 거야. 찾아서 아주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니까 엄마, 지금 당장 병원에서 소개시켜준 의족센터 가자. 가서 의족도 맞추고 재활운동도 할 거야.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남편이란 놈도 나를 등신 취급한 거 아니야. 나 그놈 내 손으로 잡아서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하는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다 돋았어요. 사위의 말이 정확했거든요. 어찌 보면 제 딸을 저보다 사위가 더 잘 알았던 거죠. 그렇게 저는 딸을 부추겨 의족을 맞췄고 재활운동을 시키게 되었어요. 의족을 하고 걷는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야 했고 무릎에 붕대를 감아 약국에서 소염제를 사서 먹어야 했어요. 그리고 한두 시간 간격을 두고 회당 20분 정도 냉찜질을 해줘야 됐고 온찜질도 바꿔가며 수시로 해줘야 했죠. 우리가 태어나서 걷는데도 15개월이란 시간이 걸리는데 의족을 한 사람은 그 이상으로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몇 번씩이나 좌절을 맛봤는데 저희 딸은 포기하지 않았죠. 정말 지를 떠나간 남편을 잡으려고 하는 악착감인지 아니면 살려고 하는 악착감인지 뭐가 됐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딸의 모습이 좋기만 했어요. 맨날 방에서만 틀어박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랑은 비교조차 되지 않았죠. 저는 이런 딸의 순간순간을 전부 다 사진으로 남겨 딸 몰래 사위에게 전해주었고 사위 또한 바다 한가운데서 본인의 얼굴을 셀카로 찍어 보내주며 안부를 전했습니다. 덥수룩하게 기른 수염과 새카맣게 탄 얼굴이 보는 사람도 가슴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런 사위에게 조금만 더 힘내자고 내가 자네한테 참 미안하고 너무 고맙다고 했죠. 자네가 내 딸을 살린 거나 다름없다고 했어요. 이런 사위의 간절한 마음이 딸에게도 전해졌을까요? 드디어 제 딸이 장작 20개월 만에 2다리로 걷게 되었어요. 눈앞에서 펼쳐진 그 모습이 기적과도 같았죠. 그곳에서 재활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기 일인 마냥 기뻐해주고 눈물을 흘려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2다리로 걷는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 딸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걷게 됐으니까 네 남편 잡으러 가야지 라고요. 그러니 딸이 박장대소를 하며 엄마, 나 이제 막 걷기 시작했어. 근데 이렇게 소중한 걸음을 그 인간 잡는데 왜 써? 내 인생만 아깝지. 나 이 소중한 걸음들 엄마랑 같이 걸으면서 쓸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사위한테도 전해주니 사위도 막 웃으면서 역시 김아영답다며 얼른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위를 위해 서프라이즈 선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사위가 원양어선 계약이 끝나는 날 직접 딸을 데리고 마중을 나가기로 생각을 했던 거죠. 딸한테는 여행을 가자고 거짓말을 했고 사위한테는 내가 직접 데리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2사람이 만나는 날이 다가왔죠. 저는 사위가 일러준 선착장 앞에서 딸과 함께 기다렸고 저 멀리서 사위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배에서 한 무더기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던 찰나 사위가 먼저 저희를 알아봤고 저와 딸이 있는 쪽으로 막 뛰어오더니만 저희 딸을 부서져라 꼭 안아주는 겁니다. 저희 딸은 놀란 눈을 하며 이 사람 누구냐고 이거 안 나오냐고 하는데 이내 지 서방인 걸 알았는지 가만히 2손을 내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울고 사위도 목 놓아 울었어요. 딸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엄마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냐고 하는데 2년 전 저와 사위가 약속한 모든 내용들을 딸에게 알려주었고 그동안에 서로 연락했던 문자랑 사진들도 사위가 딸에게 전부 다 보여주었어요. 딸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 사위도 아무런 말도 없이 저희 딸의 의족만 만지작거리는데 저는 그 둘만 남겨둔 채 먼저 올라왔어요. 아마 자기네 둘끼리 할 말이 많을 테니까요. 제가 원래 제 인생 통틀어서 제일 잘한 일이 딱 한 가지였거든요. 제 딸을 낳았다는 거요. 근데 이번에 사위를 보면서 잘한 일이 또 하나 생기게 되었어요. 딸과 사위의 결혼을 찬성하길 잘했다는 일이요.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 딸과 사위가 행복하게 잘 살면서 아이도 낳고 부모도 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하는 바람뿐이죠. 저의 긴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폭풍이 지나간 들에도 꽃은 핀다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